627 대출 이후에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그럼 가능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헌일님 행복사업시장의 조민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대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경매 고수분들이나 경매를 낙찰받아서 최근에도 나는 대출 받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근데 대출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대상을 위한 대출인데, 가계대출은 진짜 개인의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사업자 대출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목적의 대출이에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은 완전 별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가계로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계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구입하는데 이거 가계자금인가요? 가계대출인가요? 명의는 뭐죠? 명의는 개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주택을 구입해서 개인으로 내가 사고 팔기 위하거나 내가 살기 위한 주택이 아니고 가계로 구입하지만 이거는 매매로 다시 팔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을 두거나 하는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로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일까요? 아니에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완전히 구분되듯이 이건 사업자 대출이에요. 타주택자들이든 1주택자들이든 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하고 공장을 구입해서 이걸 사업 용도로 내가 사서 대출을 받아서 팔겠다라는 것은 규제사항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627 대출 이후에는 매매사업자 대출이 그럼 가능해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해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하고 똑같죠?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대출이라는 것과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이 가능하냐? 가계대출은 불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지역하고 상관없이 이제 법사가의 60% 범위 안에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해줬고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사업자 대출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매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에요. 두 개 다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인 임대사업자 대출은 매매사업자 대출보다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매매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스터키 사무장님. 네. 다주택자는 가계대출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네. 수도권 이외만 가능하고 네. 수도권에 있는 그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627 대책 이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 관련해서 매매사업자 대출은 지금도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금감원에서는 부동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원래 60%로 제한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사가가 3억이다. 36, 18, 1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1억 8천 가능하겠죠? 네, 원래 가능해요. 세부적으로는 이 방식이 뭐 근저당 방식이냐 아니면 신탁 방식이냐에 따라서 소액임차고 정말 차감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뿐이지, 어쨌든 간에 LTV 60% 범위 내에서는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대출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매매사업자를 이용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또 핵심은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뭐 법사가 60%가 맥시멈이냐? 더 나올 수 없냐? 왜?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출에 대한 관심도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3억짜리 내가 낙찰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갖고 있는데 뭐 2억 정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물론 3억짜리 낙찰 받는데 나 2천만 원밖에 없어, 1천만 원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금을 모으셔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대출 받기 위해서 항상 문의를 하시거든요. 네? 돈이 없다라는 것은 뭐 치부는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시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의 담보대출 비율이 60%다. 그러면 1억 8천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더 나올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게 신탁대출 형식이라는 게 실은 있어요.
전 금융권이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매매사업자 대출을 전 은행권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부동산 업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굳이 내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1금융권이에요. 그럼 2금융권은 어떠냐? 소위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쪽의 2금융권들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대출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기본은 60%예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담보대출 비율 LTV의 60%는 이제 근저당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또 더 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법사가의 80% 범위 안에서 신탁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탁대출 해주세요, 신탁대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출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말 깊이까지 알고 싶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듣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노력하셔서 배워야 될 거고, 오늘은 어쨌든 매매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법사가의 60% 혹은 법사가의 80% 두 종류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매매사업자 말고도 다른 대출 방법은 또 없을까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전 정도부터 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나 부동산업 관련해서 말고 통지판매라든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사업자 대출은 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시설 자금에 대한 용도냐, 네.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뭐 교통비든 아니면 직원 월급이든 물품 대금이든 대금 뭐 비용이든 이런 운용자금의 형식이냐라고 두 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네. 실은 시설을 구입하는 자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시설 구입 자금이라 그래요. 네. 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내서 내가 상가를 임대를 둬서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진짜 주택을 구입해서 재택으로 내가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사업장의 구입 용도로 받는 게 시설 구입 자금이겠죠?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아파트에서. 요새는 재택, 뭐 굳이 사무실을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 놓고 내가 살 집에서 사업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구입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용도 맞죠? 크게 상관은 원래 없어요. 용도에 맞으니까. 대출은 항상 대출 나가는 용도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627 내칠 이후에 뭐 기타의 여타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고가주택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형식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 사업장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설 구입 자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품 대금을 이만큼 구입하겠다. 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하는데 뭐 명품을 구입해가지고 명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뭐 1, 2억이 아니라 10억짜리도 대출 필요하잖아요. 10억 정도의 자금도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실은. 그러면 20억짜리에 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겠다라고 해서 10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진짜 운영자금으로 써도 돼요. 그게 증빙이 되면. 근데 정말 증빙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까요? 물론 선의 피해자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부동산 투자, 투기라고 하긴 뭐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은 이 운용자금이라는 용도가 맞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이미 금감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서 내가 진짜 사업장을 구입하는 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편법으로 운용자금에 대출을 할 것이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설 구입 자금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전에는 한 10개 은행 정도, 지점 정도가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라든지 뭐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가 크다 보니까 지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형식이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로 지점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사업자보다도 금액이 더 나왔어요. 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보다도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모든 대출 상품은 가계 대출은 LTV의 몇 퍼센트, 사업자 대출은 LTV의 몇 퍼센트,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다 다양한데 사업자 대출은 개인 대출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면 법사가에 통상적으로 80%까지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낙찰가의 90%둘 중에 작은 거. 그러면 아까 3억짜리를 제가 2억 7천 정도에 낙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3824, 2억 4천까지도 나와요. 어...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대출 중에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 어떤 게 제일 잘 나와요? 전자상거래가 맞아요. 많이 이게 거의 대세였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지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의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저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만약에 그런 쪽에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시설 구입 자금인지 운용 자금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시설 구입 자금의 상품으로 팔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 한번 대출을 실행하셔도 어차피 시설 구입 자금이시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굉장히 적극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DSR이 있으면 사업자도 그런 소득 요건을 따지는 게 있나요? 개인은 철저하게 DSR이라는 것을 따져요. 근데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행이 이 대출을 해주면서 뭘 보냐? 이 사람은 과연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자, 가계대출은요, 거치라는 게 있고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내가 대출 기간을 잡으면 그냥 처음부터 난 원리금 균등상환하겠어 라고 약정하거나, 아니면 1년은 이자만 내다가 2년째부터 나머지 29년을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납입하는 방식이고 거치가 있는 은행도 있고 거치가 없는 은행도 있어요. 자, 사업자 대출은요, 통상적인 대출 기간이 뭐 5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한 8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1년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은행들의 사업자 대출의 기간은 약 3년이에요. 3년 동안 대출 기간을 잡아요. 그럼 3억을 대출 받았는데 3년 동안 원리금 균등한 상환하는 얘기냐? 말도 안 되겠죠? 네. 사업자 대출은요, 이자만 납입하세요. 대신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갱신해 줄지 말지는 이 대출 상태, 대출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SR에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자는 뭘로 내냐는 거죠? 네.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억짜리 5%의 이자, 5, 25, 월 250만 원의 이자 낼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물건은 나와요. 소위 말해서 LTV는 나오는데 이분은 낼 수가 없어요. 이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상환력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상환력이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급여를 받는, 원천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상환력은 증빙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은 지금 월급을 받아. 근데 나는 월급이 없는 가정주부예요. 난 소득이 없어요. 나는 카드는 한 달에 남편 월급으로 300만 원씩 써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은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매매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익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모님은 가계주부인데도 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환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따져보면 이자 누가 낼까요? 남편. 그렇죠. 네. 남편 소득 확 끌어가다가 이자 낼 수 있잖아요. 네. 안 받아줘요. 물론 받아주는 데도 있긴 해요. 아주 드물게. 근데 실질적인 사업자는 누구다? 이 가정주부다. 그럼 가정주부의 소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은 절대 못하냐? 아니죠. 이분은 카드는 쓰고 있잖아요.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으로 해서 소득 증빙용으로 해서 추정소득이라는 걸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 카드 사용 내역이 남편한테 온 자금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그냥 이 가정주부의 소득이다라고 해서 추정소득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최대 소득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럼 이 가정주부는 뭐 개인으로는 뭐 DSR 범위 내니까 60%라고 40% 범위니까 뭐 6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5천 잡혀 5, 6, 30 한 3억까지 가계대출은 나오겠지만 사업자 대출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5천이라는 기준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약 제가 생각하기엔 한 3, 4억 대출을 해주는 데는 은행에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정주부도. 네, 소득에는 여러 방법이 있듯이 뭐 회사원들은 원천징수 아니면 사업자들은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은 원천이든 뭐 배당소득이든 해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은 의료보험료를 내가 많이 내고 있다. 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의료보험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아니면은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증빙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은행도 배가 불러져요. 은행이 배가 불러더라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얘네는 1년치를 영업 기산일로 잡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로 점점 넘어가면서 이거를 내년으로 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추정소득인 그 가정주부들을 소위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대출을 해줬던 부분들을 많이 해줬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은행이 배부르고 있어요. 이 금융 쪽이.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이 있기를 더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추정소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이 10개였다면 지금 이제 6개, 5개로 줄고 있다라는 거. 대출의 지금 현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부동산 시장에 특히 경매 시장이나 이쪽 시장에 제가 사무장이나 실장으로 한 20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수천 건의 상담을 했고 수천 건의 물건들을 낙찰받는 걸 도움을 드렸겠죠. 네. 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약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권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으면 경매 컨설팅이든 내가 낙찰을 받든 제3자한테 컨설팅을 해주든 아니면 강의를 해주든 상담을 해주든 은행권이 없으면 부동산은 진행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16년 정도를 은행권들과 네트워크 하게 된 계기예요. 그거를 보면서 금리도 바뀌었고 LTV도 바뀌었고 시책도 바뀌었고 조정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런 용어들도 계속 바뀌고 뭐 지역도 바뀌고 하면서 급변하고 있었어요.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가 주택으로 몰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모습을 모든 정부가 펼쳐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모르고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뭐 여러 유튜브든 아니면은 이제 학원이든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은 물건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아파트 이런 물건은 수익이 난다. 아니면 이런 다가구 단독은 수익이 많이 난다. 임대 수익도 많이 난다. 라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기 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재무 상태하고 대출 가능 금액, 물건의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고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렇죠. 저희 열린하고 행군사 같은 경우, 행군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려했던 부분이라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원분들한테 미리 입찰하기 전에 그분의 개인별 재무 상태라든지 물건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다 파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행꿈사 아카데미든 아니면 열린을 통해서 많은 뭐 수강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물건의 가치, 물건의 권리 분석, 수익성의 방향, 뭐 대출 가능 금액, 명도 이런 부분을 원스텝으로 다 상담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가입 추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